이제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정치평론가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난 금요일 11.6 33주년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 정말 과거사 논란 때문에 지금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놓아드리겠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결국에는 좀 이런 논란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11.6 말씀하신 대로 33주년이었는데요. 묘하게 이제 각 후보들이 이제 묘역에 참배를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에 있는 3.15 민주묘역을 참배했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효창공원에 있는 이제 김구 선생 또 안중근 의사 묘역 참배를 했고, 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묘지 이제 아버님 묘소를 참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국민들 먹여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정치에 주안점을 뒀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정치 과정에서 아마 뭔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아버님을 놓아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이제 놓아드렸으면이라는 상당히 이제 어떤 감정적이고 이렇게 마음에 호소하는 단어를 써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수정확회 논란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 일요일에 박근혜 후보가 이제 그 해명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김지태 씨 친일 논란 관련되면서 결국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그 만주군 군인 경력까지 이제 들먹이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딸로서 이제 한 인간으로서도 상당히 괴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본인의 어떤 대선 과도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인 공방이 되니까 사실은 본인이나 또 새누리당도 괴로울 뿐더러 국민들도 사실은 답답하거든요. 네. 이게 최소한 대통령 이 선출 기간, 선거 기간이라도 국민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뭔가 좀 장밋빛 환상이라도 갖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네. 서로가 양측에서 지금 저 상품은 이래서 썩었고 저 상품은 저래서 선택하면 안 된다고 이제 나쁜 점만 강조하는 이런 선거가 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점을 아마 박근혜 후보도 좀 의식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과거사 공방은 좀 그만했으면 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국민이나 이제 또 여론의 흐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수정확회 문제라든지 이런 본인에게 제기되는 문제를 결국 깔끔하게 씻는 것만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로 아버님을 진짜로 놓아드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좀 더 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결국엔 박근혜 후보 본인의 어떤 역량이랄까 노력에 달린 문제라고 봐야겠죠. 네. 정수정확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 정수정확회 입장 표명 이후에 지지율이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이제 그 여론조사가 상당히 이제 널뛰기 여론조사다 이제 이런 말은 상당히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여론조사의 어떤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네, 정수정확회 발표 이후에 평균적으로 한 2% 내지 한 5% 내외로 이제 박근혜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빠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이 정수정확회 이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빠진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후보의 어떤 역사 인식에 대해서 여전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역사 인식을 좀 냉철하게 해야 되는데 말로는 사과를 한다 그러지만 실제 본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역사 인식이 좀 냉철하게 덜 돼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하고 어떤 마음의 공감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의 보통의 어떤 평균적인 마음은 이 정수정확회와 박근혜 후보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박근혜 후보가 이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기를 바라는 것이 어떤 국민들의 보통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어떤 동조를 이루지 못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의사결정 과정을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그 공당의 어떤 공적 조직을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그 의사결정의 어떤 방식을 쫓지 않고 아주 가까운 측근 2~3명과만 협의해서 이 정수정확회 발표를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이 문제에 한정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혹여 나중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정말로 측근들 가까운 사람들만 의사결정을 할 거냐.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로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때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뭔가 조금 지지표가 좀 이번에 이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 부분 특히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리겠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수정확회로 인해서 이제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그 박근혜 후보의 그런 발언이 좀 적절했다고 좀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로서 인간적인 호소를 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있을만 하고요. 네. 또 국민들과의 공감대는. 국민들과도 이제 그런 본인이 호소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추가 액션이 있어야 정말 이제 진짜 마음이고 이 박근혜 후보의 그 말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아버지를 놓아드리겠다는 그 표현으로서 이제 공감대는 형성이 됐지만 이제 추가적인 이제 실천이 필요하다. 예, 그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측근들과의 어떤 의사 결정이 아니라 예. 좀 다 함께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네, 그리고 과거의 사에 대한 사과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없죠. 이제 그 부분도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박근혜 후보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걸 사실은 바라는 마음이 있죠. 네. 그저께 이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박근혜 후보도 그렇고 지금 이 정치권에서 과거사 논쟁이 너무 일어나다 보니까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좀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엉뚱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가끔 1년에 한 서너 번씩 이제 복권을 삽니다. 예. 근데 복권을 살 때 복권 보통 추천 기간이 일주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 날 사면 일요일까지 이제 그 7일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는데 사실은 7일 동안은 행복하거든요. 네. 내가 이 복권이 이제 내가 산 이 복권이 1등에 당첨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행복한 건데 결국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재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 절박한 문제의 당면에 있는 국민들이 이 후보를 어떤 후보를 선택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후보들을 뜯어보는 분석하는 그 기간인데 사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NLL 정수장학회 있던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네. 이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가령 NLL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도 향후의 남북 관계의 어떤 평화 구도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또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해서 우리 서민 나아가줘야 돼요. 예, 서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어떤 논점이 초점이 집중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됐고 또 정수장학회 문제만 해도 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라든지 또 부산일보를 어떻게 정말 공적인 언론사로서 거듭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다면 좋을 것인데 사실은 그 과거의 히스토리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네. 과거에 사로잡혀서 네거티브 공방전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또 새누리당이 이번에 선진통일당과 합당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충청권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선다면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 굉장히 박빙의 치열한 어떤 전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충청권이라고 하는 지역 또 보수라고 하는 어떤 새누리당의 어떤 전통적 지지층을 공고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네. 지금 자유선진당 같은 경우 대체로 1%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선진통일당이죠? 선진통일당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심상정 후보라든지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1%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0% 중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정말 49대 51의 경쟁에서 보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거기다가 충남 대정권 안에서는 지금 4명의 국회의원 또 10여 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충청권 내에서 권역별 다툼을 할 때는 이 보병 소총 중대장들의 어떤 일선 전투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아마 막판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보수대 연합 또 이렇게 합당을 한 것은 그걸 노리고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부산 지역에서 아무래도 후보가 둘이 나왔고 또 예. 단일화가 되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상당 부분 좀 새누리당이 좀 표를 빼앗기지 않겠느냐. 예. 그렇다고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충청권에서 물론 이제 호남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표를 끌어올을 거라고 좀 기대를 예. 하고 있고요. 예. 충청권에서 어떻게 표를 얼마만큼 끌어당기느냐가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여론조사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고 있으면 부산 경남권에서는 한 달 전까지 이제 박근혜 후보가 한 60%, 65%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49% 정도, 50% 미만대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PK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이 보수 측 후보가 이 지지도가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비상이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선진당과 합당 이후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이제 일단 상당한 충청권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단일화에 더 속도를 예. 가하는 것 같은데요. 단일화를 위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예. 언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예. 그 결국은 3자 대결을 전제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박근혜 후보가 35 내지 한 42% 정도 지지율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5에서 30% 내외,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한 18에서 25% 이제 이 정도인데, 어떤 구도든지 간에 3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가 1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반드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단일화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단일화를 하더라도 시점이 중요한데, 대선 등록 이전까지는 합쳐져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범민주 진영 또 원로들 또 뭐 이런 데서 단일화 촉구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빨리 좀 단일화를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게 9월 19일이고 이제 한 달하고 기껏해야 며칠 지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캠프도 천천히 구성이 돼 있고, 사실은 공약도 지금 제대로 발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11월 4일에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11월 10일에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신들의 완성된 공약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이고 단일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빨리 하자 지금 이런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말 못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어서,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이제 범민주계 이제 인사들 입장에서는 애가 탈 그런 지경이죠. 서로 좀 자기의 페이스대로 이제 끌고 나가기 위한 그런 그렇습니다. 힘겨루기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고, 사실 그 안철수 후보도 여전히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에서 좀 약간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약간 야권 쪽으로 좀 멘트가 좀 쏠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묘지 참배 정치에 있어서도 3.15 민주묘역을 참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묘지 참배한 거고 대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본인의 그 책 또 여전히 이제 어떤 야권 성향의 이제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어떤 정치 개혁,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좀 가만히 있지 않고 아주 대놓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인 측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실질적으로 실제 정치에 접목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우리 김현석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안철수 후보를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부지런히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또 미국에 가서 MBA 과정을 밟았고, 또 어쨌든 이렇게 큰 기업을 일구어냈고, 이런 것을 보면 본인이 살아오고 노력하고 생활했던 이 패턴만큼으로 쉽게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인의 능력을 너무 좀 높이 보시는 평가하고 이렇게 어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쨌든 보면 지금 근데 그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한 100명 정도 대폭 줄여도 의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거기에 이제 정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한 400명 해도 사실은 부족하다. 그래야만 행정부 감시라든지 재벌 감시가 될 것 아니냐. 오히려 늘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 최근에 뭐 NLL과 정수장학회 가지고 뭐 3주 이상 계속 쓸데없는데 힘 낭비를 하는 것을 보면 안철수 후보 얘기하는 것이 영 틀린 것은 아닌데, 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라는 것이 중론이고, 근데 그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어떤 조금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조금 받아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라든지 현실 정치권 안에서는 상당한 비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후보 단일화 문제가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리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후보 단일화는 제동이 이제 안 걸린다고 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도 박근혜 후보에게 필패거든요. 네. 최소한 뭐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30% 미만대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면 안철수 후보가 뭐 3자 대결을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어떤 희망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또 3자 대결을 나가서 안철수 후보가 패배를 했다. 이런 경우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있고 정당 조직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정당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거를 매개로 해야 되는데 다음 선거가 지방선거가 벌써 1년 6월이 남았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4년 가까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3자 구도로 대선을 출마를 강행해서 패배했다. 그러면 본인이 다음에 어떤 본인의 정치 세력들을 정치 세력화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단일화가 절실한 것이고 그래서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민주화라든지 보편적 복지 이런 또 다른 정책 영역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상당히 정책의 어떤 싱크로율이 높거든요.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 또 안철수 후보의 현실적인 어떤 위치,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단일화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를 두고 뭐 12월 초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참 지루한 공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슈를 살펴보면 또 내곡동 특검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곡동 특검 문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시영 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시영 씨가 이제 가서 지난번 검찰에서 진술을 두 가지를 번복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큰아버지한테 가서 현금을 받아온 날짜가 하루 틀렸다. 이제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잠시 하루 정도는 이제 착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 진술에서는 자기가 1년 정도 소유하다가 아버님 명의로 되돌려 드리려고 했다라고 이제 진술서가 기재가 돼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치면 1년 정도 임시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명확하게 성립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아 내가 그것을 사고 실제로 보유할 의사로 구매계약의 어떤 매수인 당사자가 됐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치면 본인이 이제 실명법 위반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이 드는 것이 그 부동산 매입 자금이 실제로 12억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어떻게 아무리 대통령의 아들이라 그러지만 자기 스스로 12억이라고 하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이해를 해볼 때 그게 하나 의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매입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의 그 김세욱 행정관인가 그 사람을 사실은 수족처럼 부려서 그 사람이 실무적인 것은 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매수 당사자가 되려고 했다는 주장은 조금 설득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 때문에 특검에서 다시 소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소환 불가피론도 일고 있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특검에서 저도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때 조금 이자율이 딴 데보다는 좀 평균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또 이시영 씨가 이제 특검에 나가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진짜 살 의도로 매수인이 됐다. 그러면 그 엄마와 아들 사이에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 가능성 얘기가 이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고 봐야겠습니다. 김 변호사께서 나오셨으니까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 내곡동 특검팀이 활약을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최근에 그 검찰 개혁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기존에 그 내곡동 했던 일반 검찰의 수사 모습하고 지금 특검팀의 수사 모습하고 좀 상당히 비교가 된다. 그렇죠. 엄청나게 비교가 되죠. 어떤 부분이 제일 비교가 되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 개혁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특검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관련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 두 번째는 이 성역처럼 생각이 되는 그 다스 이상은 회장이 운영하는 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BBK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다스에 대해서 곧바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비교가 되는데 실은 이제 일반 검찰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지난번에 자백을 해버렸죠. 이제 사석에서 이게 대통령 일가가 이제 불똥이 튀는 것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수사를 많이 못했다라고 속내가 드러났죠. 속내를 그냥 인정을 해버린 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송광수 검찰총장처럼 간혹 가다가 검찰에서도 강골 또 돼 있는 정말로 이런 검사들이 간혹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검찰 같은 경우 그런 강골 검사들을 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검찰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앙 뭐 상설 특검제 얘기라든지 또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뭔가 특별 검찰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공약이 공통되니까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일반 검찰과 별도의 뭔가 특수한 형태의 수사기구가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김 변호사께서도 공감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그 보입니다.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우리 김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